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북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오늘 부모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주제가 보시다시피 부모와 자녀를 잇는 공감과 소통, 결국 감정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마음숲 심리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상담학회 광주전남 상담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하죠. 여러 가지 그래도 좀 1단계라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동들이 제약이 있고 또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째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감정들을 자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죠. 불편감, 또 답답함, 특히 요즘 시대에 그런 감정들을 예민하게 갖고 있을 건데 오늘은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감정을 말하냐면 유쾌한 감정일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유쾌하지 않는 불행한 감정을 가질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지향하는 목표는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감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본 바탕의 출발이 부모 역할로 인해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감정을 갖도록 하는데 어떤 비결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정 코칭 하면 이제 좀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감정 코칭 들어보셨나요? 네. 감정 코칭은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감정 돌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 돌봄. 얼마나 감정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적절하게 잘 받아주어서 그 감정들이 적절한 해소를 했는지 느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을 적절하게 해소를 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이 돌봄받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일단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면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여러분들 학습에 관심 있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적인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잘 느끼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물론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습득한 아이들은요, 심리적인 면역력이 강해요. 심리적인 면역력이 한다면 굉장히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겪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 심리적 면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심지어는 신체적인 어떤 요즘 감염성 질병이 지금 심각한데 이런 질병에도 좀 굉장히 잘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 좀 더 길게 설명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은 최근에 등장한 이제 개념이긴 한데 어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을 잘 돌봄받는 아이들은요. 심적인 면역력이 크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순간 난관과 역경이 닥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그런 자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 코칭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학부모님이라고 제가 전제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둔다면 이 감정 코칭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의 중요성, 왜 우리는 감정이 중요한가? 감정을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 감정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어때요? 뭔가 좀 감정적으로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어때요? 그것도 좀 짜증나죠? 우리는 언제나 좋은 감정을 갖고 싶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균형을 갖고자 하죠. 추우면 온도를 올려서 따뜻하고 더우면 온도를 낮춰서 시원하고 그 많은 그 균형을 삶에서 많은 것들을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건 뭐냐면 유쾌한 감정들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전해지면 안전해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추구하고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감정을 좋은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감정이라는 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영어로는 emotion 그럽니다. emotion. emotion의 것은 이제 에너지, E 플러스 motion인데요. 에너지가 움직일 때 이것이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에게 동기를 제공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바로 감정이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보세요. 내가 좋은 감정일 때는 뭘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물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죠. 그럴 때 불안하다고 했다면, 불안을 느낀다면 그 다음 반응은 뭐예요? 도망가죠. 만일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건물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위험하다고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만일에 하나 이제 건물이 무너진다면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은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즉각적으로 세상이 위험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서 위험에 대처해야 되고 외부에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하면 우리는 화를 내죠.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를 냅니다. 근데 이제 화라는 것도 분노도 건강한 분노가 있고 해로운 분노가 있긴 해요. 건강한 분노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 이걸 다른 말로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장. 근데 해로운 분노는 뭐냐면 이제 적대적인 분노.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가 해결되지 못할 때 억압되었다가 나중에 불편한 상황에서 폭발하게 되면 이게 해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매우 위협적인 상처를 주는 분노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슬프죠. 그러면 슬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 소중한 걸 잃은 거에 대한 상실에 대한 아픔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슬픔을 느낀 사람들은 건강한 거예요. 소중한 걸 잃었는데 슬프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거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 캔디 기억하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울지. 울긴 왜 울어? 저도 기억.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 캔디는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슬플 때는 울어서 그 슬픔의 감정을 배출해야 그 슬픔이 끝나는데 우리는 그 감정을 억제하고 느끼지 못하게 할 때 그 슬픔은 고스란히 내 몸 어딘가에 혹은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적절하게 느껴서 배출해야 되고
적절하게 느껴서 상황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제라는 거죠. 일종의 생존의 기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돌보거나 접촉하지 않을 때 그 감정은 우리 몸에 저장되거나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나중에 심적인 질병 혹은 신체적인 질병을 초래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걸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감정은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 슬퍼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이런 감정조차 네가 왜 그런 감정을 느껴? 그런 감정은 잘못된 거야. 특히나 우리가 제일 예민하게 금지하는 것이 분노죠. 너 왜 화를 내? 화를 내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네 하고 해야지. 네가 왜 지금 대들고 반항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해서 부당해서 싫다고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는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하지. 그러나 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들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분노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아이가 침울해하고 우울해하면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감정을 수용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감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무의식이나 내 몸의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심적인 질병, 신체적인 질병을 초래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두려움, 분노, 슬픔, 수심, 우울 등등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감정을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그 감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사랑, 기쁨, 평화 같은 더 유쾌한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뒤에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요즘 트라우마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트라우마가 이제 심적인 충격을 이야기하는데 학교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또 성폭력이든 가장 끔찍한 폭력의 세 종류가 있다면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심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해리장애가 일어나거든요. 해리장애는 뭐냐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억에서 이미 소실했다는 것은 이 무의식이 억압했다는 거죠. 무의식이 억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억이 없으니까 재난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 굉장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신체적인 질병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기억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정상적인 적응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내담자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매스컴에서도. 이게 뭐냐면 너무나 끔찍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우면 그때 경험했던 그 기억 장면들을 기억에 사라지게 하는 거죠. 이게 해리장애라고 하죠. 두 번째 또 끔찍한 건 뭐냐면 무감동이에요. 무감동.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큰 심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예컨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사내 못 사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리고 엄마가 가방을 싸고 집을 나갔고 아빠는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어떤 끔찍한 지금 위험한 상황들을 노출됐다. 그건 자녀들은 어때요? 심적인 충격을 받죠. 버림에 대한 충격도 있지만 그 끔찍한 상황을 노출하면서 두려움, 공포.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더니 이 부모의 그 부부싸움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전쟁에서 일어나는 공포하고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부부싸움, 엄마 아빠의 싸움이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느꼈던 공포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갑자기 그 감정을 차단하기 시작해요. 감정을 차단한다는 건 뭐예요?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이렇게 올라오고 느껴야 되거든요.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끔찍한 상황이 생기면 공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슬픔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게 못 느껴지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이러면 뭐 이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이게 더 건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감정을 못 느낀 사람들은 나중에 심적인 후유증을 겪어요. 어떻게? 알 수 없는, 아까 얘기했죠. 무의식 억압된다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훅훅 올라와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충동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정은 다 기능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감정은 근데 우리가 흔히 감정은 참 부정적으로 자꾸 봐요. 화를 낸다, 두려워한다, 슬퍼한다. 위험한 상황에 가면 당연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까지 갖고 네가 왜 겁을 내? 네가 왜 화를 내? 그까진 일에 네가 왜 슬퍼해? 라고 감정들을 쉽게 그냥 훅훅 외면하고 무시해버리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혹시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보신 적 있다 그러면 그 감정의 통제소에 5가지 감정이 등장해서 감정이 어떻게 메인키를 잡느냐, 어떤 감정이 메인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공 라일리 행동이 달라지죠.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 영화입니다. 그 인지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만든 영화인데요. 정말 그 영화가 우리 감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설명하는 그 4가지, 5가지 감정이 사실은 원초적인 우리 인간의 감정이고요.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억압됐을 때 우리에게 긍정적인 흥미, 놀라움, 기쁨이라고 하는 혹은 호기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막힙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억울할 때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화는 나쁘다? 표현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기꺼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감동 상태가 제일 끔찍하죠. 삶은 무미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의 감정은 적절한 균형과 조율이 중요하다. 5가지 감정이 언제나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까칠한 마음도 때로는 버럭이죠. 분노. 이 5가지 감정은 언제나 우리 감정의 통제소에서 함께 있어야 돼요. 같이 생존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메인키를 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지금 기쁨이가 주로 메인키를 잡고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기쁨이가 메인키를 잡고 있지만 순간순간 위험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다른 감정에게 메인키를 넘겨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서적인 억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균형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 목표고 감정 코칭이 바로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감정은 나쁘다. 감정은 잘못된 거야. 좋은 감정은 좋은 거고 나쁜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은 절대 주지 않으니까 그런 감정은 억압하고 억제해야 돼. 그런 건 표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모든 감정은 기능적이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생각은 아니고 감정이에요.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 감정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은 생각을 갖고 태어나진 않아요. 생각은 나중에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생겨요. 생각은 발달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9가지 감정을 갖고 태어나는데 아까 흥미, 놀라움, 기쁨, 두려움, 분노, 슬픔,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 이 9가지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얼른 까꿍 해주면 어때요? 아이가 기뻐서 웃죠? 웃는 행동은 기쁨이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지금 젖을 안 주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 화가 나요.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불쾌한 뭔가를 좀 줬을 때 애가 찡그리죠? 뭐냐면 이게 찡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불편하다는 느낌이죠.
그게 혐오감이에요. 엄마 나 지금 짜증나.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오고 있어. 맛이 이상해. 이 혐오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해야 아이들이 생존하는 거죠. 이런 감정을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배가 고파도 웃고 있고 엄마가 안 놀아도 혼자 웃고 있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날 안 돌봐준다 그러면 짜증내고 화를 내죠. 칭얼거리죠. 그래서 엄마가 껄껄 해주면 그때 웃죠. 이게 뭐를 전부 다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내면 행복을, 평화와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걸 수용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야 된다. 물론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다른 감정들은 두렵다, 슬프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감정들은 내적인 감정이에요. 밖으로 잘 표현되기보다는 자기 내부를 향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분노는 유일하게 밖으로 표현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밖으로 뭔가를 때리고 치고 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해요. 분노는 잘못된 거야. 네가 왜 짜증을 내? 분노의 아류의 감정들이 많아요. 짜증, 신경질,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새끼 분노라고 하는데 분노도 아주 적대적인 분노가 있는가 하면 아주 짜잘짜잘한 분노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진짜 뭐라고 또 감정이 있을 법한데 그런 감정들도 사실은 분노의 아류예요. 그런 감정들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수용하고 나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거죠. 억울했는데 엄마가 그래 네가 정말 억울했겠다. 얼마나 억울했니라고 감정을 수용하면 공감해주면 억울한 감정은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한 감정을 표현했더니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왜 화를 내? 나쁜 자식아 이러면서 더 나를 비난하면 억울한 감정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그 증폭된 분노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소가 안 되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해소를 하죠. 그래서 학교 가서 친구를 뒤지게 패. 이 분노가 엄마한테 억울했던 감정이 다른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작용이죠. 그래서 감정은 적절하게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감정을 아웃시켜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기획 시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감정 코칭의 핵심이 뭐냐? 지금 정리를 다시 정리할게요. 감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그랬죠. 이 감정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코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것이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이어도 아무리 긍정적인 감정이어도 이 세상의 감정은 좋고 나쁘고 없어요. 단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고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유쾌한 감정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은 좋은 거고 나쁜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감정이다라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은 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꾸짖지 말라. 아이의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감정을 못 느끼게 비난하고 처벌하고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라. 하지만 행동은 한계를 지어줘야 된다. 감정을 느끼면 이것이 아까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중에 가장 강렬한 감정이 뭐예요? 분노. 그죠? 분노는 밖으로 표출하고 싶어요. 액팅아웃 하고 싶어요. 밖으로 뭔가를 막 쏘고 싶어요. 그럴 때 잘못된 이제 분노는 적대적인 분노를 만들죠. 적대적인 분노, 공격적인 분노, 파괴적인 분노를 만들죠. 그럴 때 그런 감정들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한계를 재줘야 돼요. 엄마 나는 사는 게 너무 슬퍼. 너무 끔찍해. 난 너무 우울해. 차라리 나 죽어버릴 거야. 너무 슬퍼서 죽는다는 행동까지는 허용해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면 이미 질병으로 보는 거죠. 아까 파괴적인 방식의 분노는 질병이고 내가 너무 슬퍼서 그냥 살 가치가 없다 느껴서 자해를 한다 그러면 자살 치료한다 그러면 이건 질병이죠. 이건 건강한 방식의 그런 차원을 넘어선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한계를 정해줄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핵심이라는 감정 코칭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감정 코칭에 대해서 가져야 될 신념들이 있어요. 신념들. 아이들이 감정이나 느낌은 중요하다.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사실 감정, 느낌, 기분 별 차이 없어요. 또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뭐 어펙트, 정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별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차이를 구별하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개념화된 의미죠. 느낌은 필링이라는 것은 몸의 감각을 동원해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낌이라는 거고 이런 감정을 우리는 아까 느낌은 화가 날 때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신체적인 반응과 연결된 신체적인 감각과 연결된 거거든요. 신체적인 감각과 연결되어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느낌 이런 우리는 분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죠. 이걸 정서 혹은 감정이라고 해요. 감정과 정서는 같은 의미예요. 이모션. 그래서 어쨌든 감정이나 느낌은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정이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그들의 행동이 그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 분노,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했던 내용을 좀 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부모와 아이들이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뭔가 지금 아까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메시지.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아이들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적절히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무엇이 그런 화를 내게 했는지, 무엇이 너를 슬프게 했는지, 아이가 왜 이렇게 지금 두렵고 불안한지. 갑자기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왜? 학교 가게 되면 막 심장이 떨리고 몸이 아파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갔다가 또 돌아오거나 학교를 교실 못 들어가고 위클래스에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다면 굉장히 지금 공포,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문제를 푸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보인다 해도 결코 잘못된 건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부모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아라.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뭐 7월 17일 날 그 광주 KBS 1TV에 이제 열린마당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사례를 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감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한 소녀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지금 그 소녀예요. 엄마 아빠 별로 사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남동생을 보고 살았어요. 나는 별로 이렇게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저 딸은 늘 외로웠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남편, 이 아이는, 이 아들은 엄마 아빠가 사이는 뭐 그렇게 극적으로 극단적인 건 아니었어도 이렇게 좀 거리가 멀었어요. 늘 이렇게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분이었고, 근데 엄마 역시도 아이를 동원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외아들이었는데 엄마는 아들 보고 살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이 아들은 엄마한테 늘 통제받고 삽니다. 엄마의 지나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엄마의 요구대로 살아야 돼. 답답했어요. 사는 것이 그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함. 저긴 왼쪽에 있는 그 딸은 뭐냐면 외로움, 슬픔.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딸하고 이 아들하고 지금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볼 때 저 딸은 굉장히 자유분방했어요. 밖에 나와서 집에서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외로우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았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과 자유분방하게 잘 어울렸고, 가정보다는 밖에 나와서 자기 에너지를 표출하고 쓰는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발생했겠죠. 어쨌든 왼쪽에 있는 딸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난 통제 안 받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는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친구들이었어. 그래서 친구들은 늘 어울리고 친구들 놀고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런 아들 입장에서는, 이 아들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이. 내가 살아온 과정은 늘 답답했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있는 아내는, 빨간색 아내는 이 남편이 굉장히 엄격해요, 사람이. 그리고 주도 면밀해요. 왜? 그렇게 통제받고 살았으니까 주도 면밀하죠. 주도 면밀한 남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 내가 의지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의지할 수 없었는데, 의존할 수 없었는데, 저 남편 보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해.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아, 좋다. 저 사람이면 내가 평생 일생 동안 내가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결혼합니다. 전 남편은 이 아내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발분망해요. 구속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심리학 용어로 본다면 이마고라 합니다. 이마고. 그래서 우리 배우자를 선택하는 배경에 우리 원 부모의 그림자를 닮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그 이마고 이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잘 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충족되지 못했던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 감정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내는, 저기 빨간색의 아내는 그때 외로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외로움을 대신할 수 있고 든든하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를 찾았더니 이 남편이었고, 우리 엄마가 늘 날 통제했는데 나를 자유롭게 허용적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 대상을 만나고 싶었던 우리 엄마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대상을 찾았는데, 이 아내를 찾았는데, 자, 그게 바로 우리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감정적인 욕구를 대신 해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근데 우리 무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부모를 닮은 사람이 끌려간다는 것이,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막상 살아봤어요. 살아보니 남편은 너무 주도면밀해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아내는 처음에 좋을 때는 뭐냐면 자유분방했는데 너무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늘 잔소리를 해야 돼. 집안도 어질러 있고 통제도 잘 못하고 애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저기 남편이 오면 늘 잔소리해요. 잔소리를 듣는 아내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나한테 참 자상했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못했던 사랑을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늘 집에 오면 잔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 중심이다 보니까 나한테 사랑을 주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그럼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화를 내죠. 그죠? 서로 비난과 지적을 하면 서로 살아요. 우리 부모님이 못해줬던 감정적인 욕구를 대신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엄마처럼 살고 우리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바로 세대 전수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결국은 두 사람이 격화되어서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누구 보고 살아요? 또 자연스럽게 또 아이를 보고 살아요.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죠. 잘 보면 이게 바로 어린 시절의 감정의 욕구가 해소되지 못할 때 오는 부작용이, 바로 이게 지속적으로 세대를 통해서 반복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케이스 비슷하니까 넘어갈게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이에 대응하는 부모의 유형이 있어요. 자, 아이들은 그 성격이 어떤 경로로 형성이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질이에요. 기질. 타고난 거니까 그건 유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기질이 다 다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발달 배경이에요. 양육 배경. 여러분 잘 보셔요. 양육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 엄마 아빠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과거 같으면
남자가 더 우대를 받았죠.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지는 게 잘 된 일이지만 과거에는 딸하고 아들하고 많이 차별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도 양육 방식이 달라요. 아들한테는 대학 보내고 딸한테는 대학을 안 보내는 등등 이런 주제가 있죠. 그 성별. 그 다음 출생 순위가 중요하죠. 출생 순위. 첫째한테는 절대적인 그 사랑을 주지만 태어날 때 둘째는 이미 첫째에게 다 모든 사랑을 뺏긴 상태에서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훨씬 더 생존을 위해서 더 과격하게, 과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둘째가 더 억셀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이 없어요. 나는 내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둘째가 더 과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들, 딸, 아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아들도 제외 뭐 합시다. 아들, 딸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즘에 뭐 셋 이상은 별로 없으니까 둘밖에 없죠. 그러면 요즘 세대로 가봅시다. 위에 글쎄 아들, 밑에 딸. 글쎄 그러면 그렇다 합시다. 옛날에 뭐 쭉 정말 자녀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 아들을 더 사랑할 거냐, 더 딸을 사랑할 거냐 이 주제가 이런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변수를 생각해 보게요. 우리 엄마가 딸 많은 집에 태어났고 아들이 드문 집에서 태어났어. 근데 아들은 환대를 받았는데 자기는 딸로서 5번째 딸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정서적으로 외로웠어. 그럼 어때요? 내가 태어나면 나는 정말로 아들, 딸 구별 없이 잘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막상 아들과 딸을 낳게 되면 그 엄마는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대리 사랑을 합니다. 이게 10명 중에 8명, 9명 그렇게 갑니다. 내가 딸로서 차별을 받은 엄마가 나는 딸을 덜 사랑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딸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들을 동원해서 아들에게 넘친 사랑을 줘요. 이게 부모의 자기 어린 시절의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자녀를 이용하는 그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사랑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이 부모의 사랑은 한 가지 또 변수가 뭐냐면 부모가 어린 시절에 어떤 양육 경험을 했느냐.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아까 엄마 아빠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어떠냐. 서로 친밀하고 따뜻하면 아이들도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서로 갈등 관계면 아이들은 사랑을 주기 어려워요.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거기에 결핍이 생겨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삶의 원동력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개념들이 등장하지만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양육자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감이에요. 왜 감정 코칭을 해야 되는 거고 왜 감정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더 드린다면 아이들에게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애착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죠.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감 얘기예요. 그때 결정력 시기가 길게는 6세, 짧게는 3세, 더 짧게는 1살 반 정도, 1.5세. 요 시기에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줬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애착 형성이 다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부모가 사랑을 듬뿍 주고 안전한 사랑을 줬을 때 아이들은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기쁨이 등장합니다. 이때 엄마 아빠가 갈등을 하면서 아이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둘이 싸우고 목소리가 크고 위협적인 공포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애착 형성의 정서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정적인 어떤 친밀감 또 따뜻함이라는 게 배제가 되면서 애착 형성이 안 일어나요. 그럴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주제는 외로움, 슬픔, 수심 이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런 감정을 갖고 살아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화면에 부모의 사랑은 일생에 이제 살아가는 배터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어떤 데 가장 중요하냐? 바로 6세 이전에
조금 더 확장한다면 아동기까지. 조금 더 확장한다면 적어도 15세 이전에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요 시기에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 심지어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결정적인 시기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돌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밀함을 갖도록 하는 준비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고하게 마음을 좀 가지시고 감정 코칭을 하시라는 얘기죠. 다시 원점 돌아오면 출생순위, 부모의 관계, 또 성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발달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측면, 하나는 발달 과정, 양육기죠. 세 번째가 뭐냐면 트라우마가 있느냐 없느냐 학습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기가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북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체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죠. 근데 그런 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양육과정의 어린 시절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이게 기질이냐, 타고난 거냐? 되게 여기는 좀 배제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양육 경험을 했느냐? 얼마나 충분히 감정 돌봄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애착 형성이 잘 됐느냐? 세 번째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심적인 충격을 받았느냐? 예를 들면 가정은 굉장히 따뜻하고 안전했는데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혹은 성폭력이 일어나서 때로는 다른 어떤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발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상의 엄마 아빠가 심각한 정서적인 위해 상태, 위협적인 상태일 때 아이들은 발달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그래요. 발달 트라우마가. 발달 트라우마는 발달 양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적인 충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애들이 사람들이 다 성장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다 부모 관계에서 찢고 벗고 싸우다가 그러다 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그걸 무시해 왔어요. 다 그럴 거다. 제가 또 하나 그냥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에 그 심리극을 제가 한 5년 정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부부싸움, 어떻게 하면 부부를 좀 이 갈등 상황을 조정해 볼까 했는데 제가 심리극을 담당하다 보니까 나름 전략이 생겼어요. 왜 지금 부부싸움을 하는지를 잘 보니까 아내하고 남편 사이의 부부 갈등의 원뿌리는 뭐냐면 두 사람 사이 일어난 주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내도 원 가족 내에 상처가 있고 남편도 원 가족 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배우자를 통해서 그 상처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결혼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동안 나한테 상처를 지금 아까 그랬죠. 외로웠는데 내가 결혼하면 당신 날 외롭게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었는데 네가 일만 해? 밖에 나가서 나한테 외면하고 네 좋아하는 일만 해?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속상하고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대체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일어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원 가족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상처들을 다룰 때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확실히 잘 풀어져요. 그걸 이제 확실하게 제가 확인했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중에 이제 5년 정도 시청률 정말 최고로 높은 시청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 종영이 됐어요. 달라진 시리즈가 많았는데 다른 시리즈는 다 끝났는데 부부가 달라졌어만 이제 넉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든 가족의 중심은 부부들란 얘기죠. 부모가 달라졌어요. 가족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해도 가장 원초적인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다 원가족의 주제가 나오고 원가족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니까 다 뭐가 나오냐? 아버지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침투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소리 크게 내는 거고 어머니는 늘 주눅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겪고 있는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가정폭력, 이런 게 결국은 발달 트라우마가 되어서 나중에 결혼 생활에도 위협적인 경험들을 하더라. 그래서 뭘 확인하게 됐냐면 어릴 때 발달 트라우마는 나중에 심각한 심적인 쇼크 트라우마도 유발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발달 트라우마를 만들지 말자.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공포와 아이들이 분노를 억압할 만큼 끔찍한 상황은 절대 만들지 마라. 부모가 어떤 관계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북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번 더 이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요걸 하셔야 나중에 결국은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감정을 코칭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정 코칭해요?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는 전제하에 우리 아이들 감정을 잘 돌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감정 코칭을, 아이들의 감정을 잘 돌보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의 인격, 성격이 형성되는 배경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는 발달 과정상의 양육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발달 과정에 이제 좀 감정 코칭이라는 방법을 좀 도입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이에 대응하는 부모의 용을 몇 가지로 좀 구분합니다. 감정 코칭에서는 흔히 축소지향형. 에이구, 뭐 그까짓 가고 그래. 이제 뭐 금붕어가 죽었다가 막 울고 징징거리면, 아이고, 야, 그거 하고 다음에 사다 키우면 되지. 이거 왜 울어? 뚜껑차. 아무것도 아니구만. 나는 뭐 큰 뭐 별일이나 있다고. 울지 마. 더군다나 남자고, 남자 새끼가 울긴 왜 울어?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남자, 여자,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여자는 울어도 괜찮고, 이건 아니에요. 이런 성차에 대한 차별도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억압형. 야, 안 그쳐? 울지 마. 뚜껑차. 어디서 지금? 어디서 아빠한테 지금 대들고 지랄해? 눈 깔아. 너무 무서워서 쑥 들어가.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억압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축소지향형, 억압형.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고해야 되고 그냥 억압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세 번째, 아이들이 그런지 말든지 그냥 방임한 경우도 있죠. 우리가 사랑 중에서 과도한 사랑, 넘치는 사랑이 과잉보호형이라고 하고, 사랑을 전혀 주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방임형이라고 하죠. 나중에 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치된 감정을 방치시켜요. 어떻게 느끼든. 삶을 방치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이 감정을 방임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빨리 이걸 좀 극복, 좀 해소시켜 주세요라는 요청인데 그걸 뭉개는 거죠. 빨리 잊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축구대에서 진아이의 서운한 마음을 알아주지만 할 수 없는 거야. 빨리 잊어 하고 그렇게 그쳐. 알아주긴 하지만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친다는 거죠. 그 감정을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화가 났어? 응, 화났구나. 응, 그래. 끝. 그걸로. 이게 이제 방임형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감정 코치형 그러죠. 감정 코치형은 지금 가장 이상적인 대화 방법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감정을 표현하도록 기다려주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서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서로 장난감을 형하고 동생하고 가지고 놀다가
형 것을 동생이 자꾸 가지고 노니까 형이 이제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동생은 울겠죠? 그죠?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 좀 가지고 놀았다고 네가 형이 때려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몇 번 얘기했어. 동생하고 사이좋게 갖고 놀라고 했지? 했어 안 했어? 자식이 이러면서 막 억압하고 다그치죠. 그러면 이제 큰 애도 속상하고 또 둘째한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한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네 속상하겠다 이렇게 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네가 형한테 말하고 놀라고 했잖아. 말도 안 하고 네가 갖고 노니까 형이 지금 화나고 너 때리는 거지. 너도 잘한 거 없어. 아이고 진짜 왼수다 왼수들. 갑자기 이제 막 애들이 왼수가 되는 거죠. 엄마의 더군다나 남편이 지금 요즘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화가 나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애들까지 싸우고 그러면 어때요? 나의 모든 분노를 애들한테 다 퍼붓죠. 사는 게 지겹네. 어쩌네. 내가 못 살아. 니들 누구는 다 똑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퍼붓죠.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럴 때 우선은 내 감정을 잘 돌봐야 돼. 우선 내 감정 상태부터 일단 돌보고 잘잘못 따지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동생이 물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데 형이 뺏어갔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 그래서 네가 어때? 지금 속상하다고 했는데 속상하다고 표현하니까 그래 그건 좀 속상하겠구나. 인정해줘야죠. 감정을 돌봐야죠. 그래 속상하겠구나. 많이 속상했어. 그리고 그러면 한번 안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잘잘못 따지는 건 다음에 해야 돼요.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 누구누구야 어떻게 하면 형이 너한테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네가 어떻게 했길래 형이 너한테 막 장난감 못 가지게 한 거야? 장난감 못 가지게 한 거야? 좀 조곤조곤 좀 들어봐야죠. 형은 갖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가져가서 놀았거든. 네가 말을 안 해서 갖고 노니까 형이 화가 나서 그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형이 장난감을 줄 수 있을까? 내가 형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완벽해요. 그죠? 이게 이러기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 여기에 또 하나 생각이 후딱 떠오르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자녀한테도 화를 잘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상처를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를 혹은 가족을 자기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면서 자녀들한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상처, 자기를 상처 주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분들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하는 분 보시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어릴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안전한 사랑을 받았나? 내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억압된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뒷시간엔 뒤쪽에 보면 잠깐 이제 그 내면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내면의 내 안에 있는 내 주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이제 그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감정 코치형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 방법은 이제 주식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 감정 코치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면서 근 1시간 정도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감정을 돌봐야 되는지, 또 이 감정적인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등을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감정을 돌보는 방법, 코칭하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인 5가지인데 저는 뭐 한 3가지로 요약을 좀 해봅니다.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3가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일단 5가지를 보면 아예 감정을 인식하자.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관심이 없으면 감정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민하게 살펴야 돼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행동 표현이나 또 여러 가지 보이는 어떤 그 표정들을 읽어서 아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늘 관찰하고 예민하게 좀 그 관심을 기울여야 아이들의 감정을 코칭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게 바쁘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귀찮아,
요즘 애들 학교도 안 나가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맨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 보기 어렵죠. 내 감정 우선 힘드니까. 그러다 감정 코칭은 저 아이들이 어떤 상태일까? 아이가 지금 계속 그 인터넷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데 누워 있어. 그럼 엄마가 이제 우선 속이 터지니까 막 깨우면서 욕을 하면서 이 자식아 지금 네가 하루 이틀이냐 그러면서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감정인지를 저 아이가 지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포착을 해야 돼. 그럴 때 아이가 계속 누워서 뭔가를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포착을 해야 돼.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지금 이렇게 눈은 뜨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네? 음이 이제 끌어버리죠. 그럴 때 이제 이 행동을 보면서 내 감정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지금 화가 올라왔구나. 그래 참아야지. 좀 정리해보고 조금 더 완화되면 지금 그 학습할 시간이 인터넷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지금 불편해. 걱정도 되고 그 감정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아이가 자꾸 이렇게 짜증을 내고 칭을 뭐가 불편해. 그러면 그런 감정들을 포착을 하게 되면 지금 네가 이렇게 좀 찡그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 드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잖아 엄마 학교도 안 나오고 맨날 집안에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 그럴 수도 있죠. 맞아 지금 학교를 못 나가고 집안에 있으니까 너도 많이 힘들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면 그래 엄마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뭐 다 상황이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걱정이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문제를 던져서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다려주는 그런 어떤 시간도 필요하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감정을 포착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감정적인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아라. 서로 문제를 풀 수 있고 부모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그 다음에 이거 1, 2단계는 묶어주는 거였어요. 1, 2단계는 같은 거예요. 3단계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해라. 이게 중요한 2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경청하고 감정을 표현할수록 도와주는 과정이 3, 4단계를 무단계 이걸 2단계로 묶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포착해서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같으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하도록 스스로 문제를 질문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을 잘 보면 3단계로 압축할 수도 있겠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라. 아이의 감정을 늘 관심을 갖고 살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요약하자면. 두 번째, 좋은 기회로 삼아서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억울하구나 하고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감정 코칭할 것인지 어쩌면 감정 코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아까 엄마 아빠가 친밀할 수 있는 관계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니까 요걸 일단 1, 2단계는 묶어도 괜찮다는 거죠. 세 번째,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을 해라. 이제부터는 이제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기 위해서는 질문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기회를 줘라. 3, 4단계는 경청의 준비를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을 기꺼이 공감해 주라는 얘기죠. 자, 감정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화가 나더라도 열등감으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자신감이나 경쟁심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다. 분노도 똑같은 분노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구체적으로 이 분노가 어디서 온 것인지 이 슬픔이 어디서 온지 아이가 학교를 자꾸 안 가려고 하고 지금 침울해 있고 자꾸 이렇게 누워 있고 학교 갈 시간에 자꾸 이렇게 배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분명히 뭔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감정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지야 지금 무슨 힘든 일 있니? 아니 없어. 근데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좀 걱정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힘든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 있잖아 실은 학교 가면 애들이 자꾸 나를 놀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 엄마는 미처 몰랐네. 그럴 때 이제 어떤 엄마는 이렇게 하죠. 그런 일 있어 엄마한테 진작 얘기하지. 어떤 일이야?
엄마한테 얘기해. 내가 당장 선생님한테 얘기할게. 전화한다. 빨리 얘기해. 엄마 아니야 하지 마. 그게 두려운데 엄마가 또 먼저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겠다 하면 안 되고 잘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죠. 그런 일이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는데? 엄마는 잘 몰랐는데 한번 얘기해 줄래? 조곤조곤 표현하도록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네가 지금 학교 가는 게 힘들고 무섭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교 갈 때쯤 되면 배도 아프고 아프구나. 엄마가 미처 몰랐네. 이렇게 받아주면 아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안전하구나 하게 되는데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엄마가 위협적이었고 때로는 외면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방임했고 이러면 아이는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힘들게 살 때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선생님 너 힘들어요 그랬더니 야 애가 지나가면서 너 지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예민하게 선생님한테 이러면 되겠어? 애들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어깨빵을 해요. 치고 자꾸 괴롭혀. 선생님 제가 힘들게 해요. 저를 자꾸 저기 귀찮게 해요. 애들이 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 이래버리면 감정이 외면당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누군가한테 어른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야 애들 사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그러면 야 왜 그러냐고 얘기해. 소리치고 그럼 됐지 왜 엄마까지 얘기해 귀찮게. 그러면 내가 감정을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어. 이게 끔찍한 거예요. 내가 느끼고 감정을 해소해야지 그 감정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상처가 안 나는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이거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정을 내가 혼자 견뎌야 돼요. 근데 점점 자 문제가 이런 거예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요. 쟤는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건드렸는데 애가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더 세게 반응하고 싶어요. 또 건드려 더 크게. 애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냐면 쟤는 건드려도 되는 아이. 그래서 많은 아이들 한꺼번에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거나 또 집단 폭력을 해요. 근데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세상에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수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견뎌야 돼. 점점 그런 과정을 겪으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 후유증이 뭐예요? 아까 심각한 경우는 해리장애, 두 번째는 무감정 상태라는 거예요. 건드려도 내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참고 견디고 무감정, 감정을 점점 억압해버리고 못 느끼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PTSD,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면 안 되고요. 엄마가 먼저 감정을 더 느껴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화가 5 정도 나는데 엄마가 막 10까지 내가지고 누구의 당장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 엄마한테 너 그 분노를 또 아이한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빵 날리라고 했잖아.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뭐 그런 분도 계셔요.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간에 직접적인 표현도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기꺼이 관심을 가지고 그 감정을 읽어주려고 애를 써라.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엄마가 아빠가 안전해라. 어떤 감정도 표현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럴 때 아이들은 감정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감정의 종류는 여러 가지 나오네요. 이런 감정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감정도 종류가 많아요. 똑같은 분노도 똑같은 분노가 아니에요. 짜증, 아까 얘기했죠. 생각해요. 짜증, 불쾌, 불만, 경로, 시기심, 좌절, 화. 이렇게도 다양해요. 이 감정은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 5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그런 문제,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서 감정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나면 문제길이 필요성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자꾸 친구들이 자꾸 건드려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학교 가기도 싫어요.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정말 억울했겠다. 엄마 아빠가 억울했겠다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얘는 힘이 나기 시작해요. 왜? 내 감정이 공감, 수용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모든 감정은 수용될 필요가 있다.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두 사람 사이 관계도 그런 감정들이 수용받지 못할 때 극단적으로 갑니다.
오늘 수업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대화법 3가지를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든 대화는 뭐냐면 말하기, 듣기 2가지 대화예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대화가 뭐냐면 듣기 대화예요. 잘 듣는 사람은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련된 사람이죠. 잘 듣는 사람들은 매우 교양 있는 사람이죠. 들을 줄 알을 때 진정으로 소통이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자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이미 말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해소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듣는 대화, 듣기를 하는 방법들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도 직접적으로 막 공격적인 방식의 말하기가 아니고 아이메시지 방식으로 내 감정을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는 제가 그냥 가서 친구들을 먼저 때려버릴 거가 아니고 그 한계를 정해야죠. 목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검토해보고, 아이들이 자꾸 너를 건들 때 네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니?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한번 또 생각해 볼까? 아니면 위클래스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당당하게 애들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혹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엄마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혹시 학교에 찾아오거나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애들이 그 사실 아는 것만으로도 예민해지니까 엄마 오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아이들이 너를 더 이상 건들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아이 스스로 찾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그걸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외부 도움을 받는 거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그런 표현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내면의 어떤 위축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커서 오래전에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문제원을 좀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해볼 수 있다면 오히려 상황을 만들어서 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큰 소리로 그 표현을 하는 훈련도 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그런 걸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검토해보면서 효과지다 그러면 아이로 하여금 학교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게 하는 방법. 그럴 때 엄마가 지지하고 격려해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 엄마가 분명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선생님 좀 지켜봐 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아이의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환경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너 혼자 네가 노력해서 극복해, 이게 아니에요. 그런 불편한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학교 내에서 가족 내에서 환경을 아이가 잘 안전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컨대 엄마 아빠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더 친밀한 관계로 또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관심이 있다는 것도,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볼 만한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코칭의 구체적인 기법들이 이제 여기 나온 거 8가지가 있어요. 자, 남은 시간은 한 20분 정도 요 수업을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 건데요. 우선 첫 번째 효과적인 그 감정 코칭법 첫 번째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을 기꺼이 그럴 수 있어, 화가 날 수 있어, 짜증날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어, 기꺼이 승인하라, 인정해라. 충분히 아이의 기분을 감싸고 인정해 주라는 얘기죠. 자, 엄마는 네 마음을 잘 알고 있단다 하고 몸짓과 마음과 표현으로 아이에게 전하자. 오늘 감정 코칭을 공부했으니까 알겠어. 근데 알았어. 네 마음 뭔지 알겠어. 엄마 지금 바쁘니까 좀 더 얘기해. 네 마음 알아. 이러면 안 되죠. 온전히 아이를 보고 눈을 보고
몸짓으로도 아이를 받아주는 그런 이제 승인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경청. 뭐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는 건데 잘 듣는 엄마가 아이한테는 최고의 엄마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네가 많이 힘들구나. 힘들었단 말이구나. 근데 경청의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청은 뒤에 있는 세 번째입니다. 반복화법. 누구누구야, 네 말을 들어보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네가 많이 힘들다는 말이구나. 이건 반복화법은 엄마가, 아빠가 그 말을 잘 들었다는 증거예요.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내담자가 어떤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적절한 방식으로, 내담자가 열마디했다면 한 두세 문장 정도, 두세 마디 정도로 제가 그 말을 요약 정리해서 경청을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내담자분이 이렇게 해요. 맞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엄마가 잘 요약 듣고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수지야, 네 말을 들어보니 네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다는, 화가 났다는 말이구나. 네,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아까 경청의 마음을 가지되 두 번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반복화법. 그 말을 듣고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공감, 가장 기본적인 공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죠. 흔히 맞장구 친다고 그러죠. 뭐 그랬어. 뭐 화가 났겠구나. 짜증 났다는 말이구나. 이런 거죠. 맞장구 치는 것은 화가 났다는 말이구나. 신경이 났다는 거구나. 이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만 대상으로 감정 코칭이 아니고 배우자 관계도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 진짜 당신 어디야? 아직 회사지. 왜 이렇게 늦게 와? 일이 늦게 끝났으니까 늦게 가지. 누구는 뭐 일찍 안 가고 싶어. 오늘 당신 일찍 온다고 했잖아. 애하고 좀 놀아주기로 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회사 늦게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 왜 이렇게 신경질 내? 내가 언제 신경 냈다고 그래? 전화 끊어.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죠. 여보, 지금 띠디딩, 지금 어디야? 회사요. 회사야? 왜 오늘 일찍 온다고 했잖아. 오늘 보니까 뭐 갑자기 우리 부서에 일이 많아져가지고 오늘까지 뭐 결과보고를 하라고 그러네. 힘들어 죽겠네. 오늘 늦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구나. 이게 그거예요. 오늘 늦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말이구나. 아내가 그러면 그러네. 맞아. 오늘 좀 일찍 애하고 가서 뭐 어디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게 애도 아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난감해하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좀 빨리 서둘러서 끝내고 갈게. 그래서 알았어. 좀 그래도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당신 좀 서둘러. 뚝. 그러면 뭐 함적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전자처럼 막 끌어올라서 당신이 약속을 하니 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그럼 그렇지. 당신이 애하고 어디 놀러 가? 이러면서 막 감정을 표현하면 도움이 안 되죠. 그때 우리도 당신 말 들어봐야 돼. 남편 얘기를 들어봐야 돼. 당신 말 들어보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일찍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말이구나. 이래야죠. 듣는 남편은 그래. 오히려 미안하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 나도 난감하고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말 한마디 듣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듣기가 우리가 어려워요. 듣기가. 듣는 대화. 반복화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굳이, 아까 다른 건 다 듣기예요. 경청하고 인정하고 승인하고 반복하는 건 듣는 대화죠. 이건 뭐냐면 아이메시지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말할 때는 아이메시지를 좀 써라. 어떻게? 사실 나도 당신 오늘 일찍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하니 내가 참 답답하고 난감하네. 애는 지금 아빠 올 거라고 기다리고 저렇게 좋아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정말 난감해 라고 하는 것이 아이메시지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속상해 미쳐버리겠네.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당신 회사가 먼저지. 언제 뭐 우리 뭔 생각했어? 끊어!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해. 아이메시지를 쓸 수 있다면 참 세련된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아이메시지를 하면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감정 코칭의 전 단계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늘 돌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편하지 않으면 이 아이메시지 경청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 코칭을 하시기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늘 서로의 감정을 늘 도닥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면 아이 치유를 해야 될 주제예요.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컨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자. 세 번째는 나를 돌보자. 우리 부모도 사람인지라 감정적 상처를 갖고 태어나고 감정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돌보지 못하면 아이들의 감정들 돌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내면 아이 돌보기 작업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광주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북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또 강력히 또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비결이 뭐냐면 재구성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럴까라고 생각 끼지 마라. 그래서 색안경에서 벗어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를 보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내 처지와 아이의 입장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이게 재구성이라는 거죠. 늘 고정관념. 그러니까 얘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다 부모 관계야. 부모 자식 관계야. 뭐 나도 그게 내가 사랑 못 받았으면 뭐 그게 그런 거지. 나도 뭐 아이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은 엄마 아빠들은요, 사랑을 잘 못 줘요. 또 사랑을 못 받은 엄마 아빠는 사랑을 과도하게 줘요. 어떻게 주는지를 어떻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넘치는 사랑을 주거나 또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질문 이야기 많이 했었죠. 아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이 달라지면 좋을까? 라고 질문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되게 엄마 아빠가 먼저 해주죠. 이게 내가 가서 먼저 아이들한테 소리치라고 했잖아. 몇 번 얘기했어. 야, 나 건들지 말라고 네가 먼저 얘기했으면 됐지 않았어. 너가 먼저 진행하면 네가 먼저 쳐. 어깨를 치라고. 네가 왜 당하고 그래? 아휴, 진짜는 왜 내가 널 낳는지 모르겠다.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감정에서 수침을 유발하는 건데, 부모가 아이를 비난할 때 아이들은 존재감이 부정당하면 수침을 가져요. 수치심. 제일 심각한 심적인 후유증이 뭐냐면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네가 그럼 그렇지,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라는 걸 잘 보면 아이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의 구조예요. 이 가족의 구조가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하고 친밀한가, 이 구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얼마나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를 비난했는가, 얼마나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 구조, 가족의 구조.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어. 이 언어를 적어도 오늘 지금 감정 코칭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상처 주지 않고 감정을 잘 돌보게 할까,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소통의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할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답을 주지 말고 지시하거나 먼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먼저 이렇게 문제를 주지 말고 해답을 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질문하면 좋겠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할 때 또 한 가지 조심할 점은 되도록 시간을 들여 천천히 묻고 아이 대답을 느긋하게 기다려라. 빨리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기다려 주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이 달라지면 네가 조금 더 형하고 좋은 관계로, 형이 그 장난감을 너도 있는데 형 것을 네가 갖고 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네가 형이 장난감을 너한테 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때로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있으면
그 또한 기다려주라는 얘기죠. 반드시 빨리빨리 얘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이는 이미 기다리는, 지금 침묵하는 동안 뭔가를 깊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8번째, 자, 아이들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미 해답은 아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해결 방법을 조금 천천히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해결 방법들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 엄마가 예상한 답과 아이의 대답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면 그거 말고 엄마가 한 거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엄마가 생각하는 대답이 아이의 답이 다를 수 있다면 기꺼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생각하는 답이 정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정 코칭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감정 코칭의 방법들을 좀 이해하셨죠? 8가지 비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면 아이 이야기는 혹시 기회가 나면 다음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 엄마 아빠들 다 어린 시절에 내면 아이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품은 채 우리는 성장했고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싶었고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그 엄마 아빠의 부모님이 별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 내가 너무너무 그게 한이 맺혔어.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들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겠죠. 왜? 내가 못 받았던, 내가 배우고 싶었던, 못 받았던 사랑, 그리고 배우고 싶었던 그런 열망들을 자녀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주제를 그들에게 넘겨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어린 시절의 과거의 내면의 상처들을 아이들한테 그들이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엄마가 못 배웠다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과도하게 초등학생 어린아이한테 막 엄청나게 많은 학원을 보내고 뭐 많게는 뭐 7개 학원을 보내고 막 10시까지 수업을 시키고 이러면 이건 누구의 욕망이에요? 엄마의 욕망이죠. 내 욕구대로 아이를 내 맘대로 좌지우지시키는 거죠. 이것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못 배웠던 그렇게 배움의 열망을 가졌는데 그렇게 열망을 채우지 못했던 상처들을 아이를 동원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방송 나왔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법대를 가게 했고 그래서 판검사가 되겠는데 고시 패스를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자녀가 많았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그 둘째 아들은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무조건 법대를 보냈어요. 법대를 보냈는데 여전히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방황을 해요. 여전히 50대 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정체성을 못 찾아서 여전히 방황하고 사업한다고 돈은 까먹는데 삶이 막막해요. 할아버지의 욕구, 아버지의 욕구, 그게 아들의 욕구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모두가 어린 시절의 내면의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주제는 또 특별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인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의 발달상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과거에 살았던 자기 발달상의 주제가 등장하면서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들이 등장하면서 해로운 부모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정 고칭을 이제 아까 이 요령으로 하시긴 하는데 그 감정 고칭이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감정을 돌보고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감정을 잘 돌보고 어린 시절 상처를 좀 치유하는 경험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마지막에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서 치유되지 않는 성인 아이는 유능한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한테는 어덜트지만 우리는 지금 성인이지만 내 안에 아이가 살아있고 그 아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늘 자기한테 좀 관대하고 자기를 좀 많이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자, 공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다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간결하게 한 5분 정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부부가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8가지 비결 말고 이걸 좀 압축해 정리해 보니까 딱 3가지만 좀 기억하십시오. 반영하기, 인정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앵무새는 뭐냐면 가장 좋은 앵무새를 보여주는 이유가 가짜 요것만 기억하세요. 아, 우리 감정 코칭에서 배운 방법은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는 거라고 했지. 그것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성공이에요. 자, 아까 반복어법이라고 했죠.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배우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대화법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엄마가 몇 번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몇 번 당신이 그게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집에 온다고 해놓고 지금 뭐 회사에 일하고 있어 라고 평가 판단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고 우선은 그걸 일단 멈추고 경청해라. 경청한 것 중에 아까 반복어법, 다른 말로 영어로 미러링이에요. 상대방이 말한 얘기를 마치 거울처럼 되돌리는 거예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 아가야 네 말을 들어보니 이래서 네가 힘들다는 말이구나 라고 그대로 되돌리는 이것만 좀 기억해도 괜찮아요. 제가 100점 만점에 이것만 해도 70점 이상은 줍니다. 좋은 관계로 발전한 첫 번째 가장 탁월한 말이 바로 평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는 대로 내가 그 말을 잘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길게 얘기할 때 그걸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그 요령은 좀 습득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영하기는 매우 중요한 관계를 호전하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반영하기. 이것을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활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인정하기.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이해한다는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당신 말을 들어보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랬어.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이해가 돼.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해가 된다니까 이미 아이는 감정의 90점 정도는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반영하기 정도는 70점 정도 해결되는데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90점 정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보니까 이해할 수 있어. 자,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오지는 않지만 머리 생각해보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이해가 돼. 이거예요. 네가 많이 힘들었단 말이지. 반영하기. 그 힘들었다는 그 말 들어보니 네가 이해가 돼. 이해하기. 세 번째, 공감하기.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애썼니? 당신 얼마나 난감해? 당신 참 난감하겠다. 공감하기.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 이렇게 되면요. 자, 아까 남편이 지금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해가지고 당신 진짜 난감하겠다. 오늘 집에 애도 오늘 애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난감해. 당신 정말 애쓰겠다. 힘들겠다. 그러면 남편 어때요? 그래 나 힘들어 그렇게 해요? 그지 나 미안해. 나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생겼네. 내가 얼른 갈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울 때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안전한,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당신이 먼저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들어줘야 돼요. 듣기를 먼저 1번을 하십시오. 말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하시라고요. 이 대화법은 지금 듣기 대화예요.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해로운 말들이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좀 보십시오. 해로운 말. 자, 이런 말들은 굉장히 해로운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런 얘기하죠. 내 말이 틀림없어. 비난하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래? 뭐 회피하기, 충고하기, 추궁하기, 헐뜯기, 빈정대기. 네가 그럼 그렇지. 무시하기, 기죽이기. 우리가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독이 얼마나 크죠? 그죠? 언어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죠. 말이 어느 무기죠.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로운 말, 관심 갖기,
장점 찾기, 잘 들어주기, 존중하기, 격려해주기, 열린 질문하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열린 질문, 개방 질문하기, 덮어주기.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덮어주기, 북돋아주기, 요약하기, 지지하기, 계속 돕기. 이런 식으로 이로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죠. 감정 코칭 결국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돌봐서 그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감정 코칭이죠. 자, 여기까지. 자,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에게는 일생의 배터리다. 라고, 예.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지르하신 내용들 중에 중학생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중학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죠.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미 감정적으로는 이미 그런 감정적인 예민함의 특성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구축되어 있고 이미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적인 요동이 클 때예요. 그럴 때 그 예민함들을 일단 우리 부모님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얘가 잘 보셔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혹은 고학년 때까지는 말을 잘 들었어요. 이해도 좀 빨랐고 소통 잘 됐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중학교 시절쯤 올라가면 이미 이제 자기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 자기 표현도 분명해지고 그리고 또 정서적인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이가 똑같이 반응할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미 아이는 성장했고 또 특별히 이 시기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옛날처럼 내가 옛날에 너 반항 안 하고 엄마 얘기하면 잘 들었는데 왜 갑자기 네가 그래?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아이들은 소통이 안 되고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민함부터 일단 인정하신 다음에 똑같아요. 아이가 무슨 어떤 감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 있어? 아이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안전해야죠. 그래야 자기 표현하고 싶어지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 그렇게 우회적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막무가내로 감정을 단절하고 대화를 차단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뭐 답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민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모님 입장에서 그 상태를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아이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오늘 종합정리 다 정리를 해보면 어릴 때 감정을 잘 돌봄받는 아이들은 그것이 안전한 배터리가 되어서 이미 항상 충전된 배터리로 세상을 맞이하고 세상을 살아갈 건데 감정 코칭을 잘 돌봄받지 못해서 배터리가 방전된 아이들은 이미 충전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과 세상살이에서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써야 되는 감정을 소비하고 소모하는 어떤 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돌보고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살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애착 혹은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감정 코칭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